그녀는 이 지역에서 가장 악명 높고 두려움의 대상인 대농원의 회장과 마주섰다. 시선을 피하지도 몸을 떨지도 물러서지도 않은 채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러자 회장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농원 정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다. 당장 짐 싸서 내 농장에서 나가. 그녀는 쫓겨났다. 무너지지 않으려 입술을 꽉 깨문 채 어머니와 부서질 듯 꽉 껴안으며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한 그녀는 낡은 가방 하나와 수중에 남은 전 재산을 쥐고 길을 나섰다. 그리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버려진 땅을 발견했다. 가진 돈을 전부 털어 그 땅을 샀고 그 이후 벌어진 일들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 글에 몰입했다면 그녀가 어떻게 이 판을 완벽하게 뒤집어버리는지 끝까지 함께 해주길 바란다. 지우는 그 거대한 청솔 농원 안에서 태어났다.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었다. 어머니 미숙이 뒤늦게 출발한 의사를 애타게 기다리던 중 관리인 숙소 뒷방에서 동네 산파의 손을 빌려 세상에 나왔다. 지훈이 태어나 처음으로 눈을 떠 마주한 것은 외양간이 내다보이는 작은 창문과 소박하고 낮은 천장이었다. 어머니 미숙은 청솔 농원에서 22년째 일하고 있었다. 젊은 시절 남편을 사고로 잃고 갈 곳조차 없었을 때 어린 딸을 품에 안고 이곳에 왔다. 농원의 소유주인 최 회장은 본체의 주방일과 청소를 맡을 사람이 필요했기에 그녀를 거두었다. 미숙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시간이 흐르며 미숙은 농원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회장 일가의 식성부터 까다로운 취향까지 모조리 외우고 있었다.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고 가장 늦게 잠들었다. 결코 자신의 것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면서도 그녀는 본체를 마치 자기 집처럼 쓸고 닦았다. 지우는 그런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자랐다. 그리고 이 농원 안에는 철저히 분리된 두 개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일찍이 깨달았다. 어두운 빛깔의 고급 원목 가구,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지는 식사, 수확량과 돈에 대해 떠드는 본체의 세계, 그리고 여름이면 고장난 선풍기가 털덜거리고 겨울이면 문틈으로 칼바람이 스며드는 지윤과 어머니가 사는 뒷방의 세계. 하지만 지윤은 습관적으로 고개를 숙이는 성격이 아니었다. 그녀는 치열하게 공부했다. 매일 아침 통학버스를 얻어 타며 손에 잡히는 대로 책을 읽었다. 최 회장의 아들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창고 선반에 버려둔 낡은 전공 서적들을 주워 모아 토양학, 파종, 농업 경영에 대해 독학했다.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었다. 그저 이 지식이 언젠가 자신을 구원할 무기가 될 거라는 직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지훈을 결코 좋아하지 않았다. 지훈의 눈빛에 서린 단단함이 늘 그의 심기를 건드렸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그가 다가가기만 해도 알아서 고개를 조아렸다. 하지만 지훈은 달랐다. 예의를 갖춰 인사하되 결코 움츠러들거나 굽실거리지 않았다. 타인이 자신 앞에서 얼마나 떠는지를 보며 스스로의 권력을 확인하는 최 회장 같은 인간에게 그것은 소리 없는 모욕이나 다름없었다. 중년의 나이, 넓은 어깨, 굵은 목소리를 가진 그는 항상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려는 듯 거들먹거리며 걸었다. 그에게 돈은 사람을 통제하는 무기였다. 누군가를 압박하고 싶을 때는 월급을 무기로 삼았고 굴욕을 주고 싶을 때는 항상 구경꾼들을 활용했다. 누군가를 작아지게 만들 때면 꼭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도록 치밀하게 상황을 계산했다. 스스로를 단호하다고 포장했지만 본질은 그저 잔인한 갑질일 뿐이었다. 오래 일한 직원들은 그의 비위를 맞추는 법을 터득했다. 억지로 고개를 끄덕이고 하지도 않은 일에 사과를 하며 그의 기분이 안 좋은 날에는 눈에 띄지 않게 숨어 다녔다. 그것은 이 농원에서 살아남기 위한 침묵의 생존춤이었다. 어느 수요일 오후 직원들이 멀리서만 봐도 알아채는 그 험악한 표정을 한 최 회장이 주방으로 들이닥쳤다.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겼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화를 내기로 작정한 참이었다.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았다. 미숙이 식료품 선반을 정리하고 있을 때 그가 양념통을 조리대 위로 거칠게 내던졌다. 이번 주에 따로 빼두라고 했던 쌀 어디 갔어? 미숙은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원래 예정되어 있던 대로 일꾼들 새참과 점심 식사 준비에 그 쌀을 사용했다고 말이다. 사실 최 회장도 주방 사람들도 모두 아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최 회장이 원한 건 정답이 아니었다. 그저 화풀이할 구실이 필요했을 뿐이다. 허구한 날 식자재가 낭비되고 빵꾸가 나잖아. 식량 빼돌려놓고 어디서 말대꾸야. 미숙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시선을 바닥으로 떨구었다. 22년을 일하며 여기서 대답을 하면 상황만 더 악화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배웠기 때문이다. 복도를 지나가던 직원 2명이 당황한 채 어쩔 줄 모르고 멈춰섰다. 그때 반쯤 열린 창문 너머로 밖에서 이 모든 상황을 듣고 있던 지윤이 주방으로 천천히 들어왔다. 그녀는 문가에 잠시 서서 그 광경을 응시했. 저희 엄마는 아무것도 빼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지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 없이 단단했다. 쌀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일꾼들 식사로 나갔어요. 회장님이 원하시면 주방 장부에 기록된 걸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최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윤을 노려보았다. 감히 누군가 자신의 말을 끊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자의 움직임이었다. 미숙은 눈을 질끈 감았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았기 때문이다. 너 지금 나한테 말대꾸하는 거냐? 회장이 질문이 아닌 경고의 투로 으르렁거렸다.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지윤이 대답했다. 저희 엄마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사과하실 필요는 없으니까요. 주방에 내려앉은 침묵은 숨이 막힐 듯 무거웠다. 복도에 있던 두 직원은 소리 없이 사라졌다. 미숙은 어깨를 굳힌 채 꼼짝도 하지 못했고 차마 딸의 얼굴을 볼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최 회장이 지윤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갔다. 빠르지 않은 아주 느리고 계산적인 걸음이었다. 당장 내 짐 챙겨. 그가 뱉어냈다. 넌 오늘부로 이 농장에서 해고다. 지윤은 눈 깜짝하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대답하고 가방을 챙기러 뒷방으로 향했다. 미숙은 울음을 참으며 허둥지둥 딸을 뒤따라갔고 지윤이 옷을 개는 것을 도왔다. 미숙은 자신도 함께 가겠다고 3번이나 말했다. 하지만 지윤은 어머니의 거친 두 손을 꽉 잡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엄마는 아직 여기 남아 계셔야 해요. 당장 월급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밖에서 제대로 자리 잡는 대로 무조건 엄마 모시러 올게요. 맹세해요. 미숙은 장판 밑에 몰래 숨겨두고 모아왔던 비상금 봉투를 딸의 가방 깊숙이 찔러 넣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녀가 가진 전부였다. 두 사람은 정문으로 이어지는 흙먼지 날리는 길 위에서 부둥켜 안았다. 늦은 오후의 떼약볕이 모든 것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미숙은 먼지 이는 길 끝으로 점차 작아지는 딸의 실루엣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지윤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를 돌아보면 더 이상 걸음을 내디딜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녀조차도 이 흙먼지 날리는 길이 자신을 얼마나 상상치 못한 곳으로 이끌지 알지 못했다. 풍무리 시내는 그리 큰 곳이 아니었다. 중앙 로터리에 작은 공원이 있고 메인 골목에 하나로마트가 있으며 포장된 길 몇 개와 아직 흙바닥인 골목이 뒤섞인 전형적인 시골 마을이었다. 온 동네 사람이 서로의 숟가락 개수까지 아는 곳, 가방을 든 낯선 처녀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는 그런 곳이었다. 해가 뉘엿뉘엿질 무렵 목이 바싹 타들어간 채 지윤이 마을에 도착했다. 예전에 어머니가 흘리듯 말해준 허름한 여관 겸 하숙집 주소가 하나 있었다. 뜨내기 일꾼들에게 싼 값에 방을 내주는 곳이었다. 빛바랜 노란색 페인트가 칠해진 집에 종이상자 팻말이 걸려 있어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백발이 성성한 여관 주인 김 여사는 지윤을 위아래로 훑어본 뒤에야 입을 열었다. 어디서 왔수? 청솔 농원에서요. 김 여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마당이 내다보이는 작은 창문,
낡은 나무 옷장, 그리고 비좁은 침대 하나가 있는 방을 안내하며 첫 달 치방값을 선불로 요구했다. 지우는 정성스레 돈을 세어 건네고 주인이 나간 뒤 침대 가장자리에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태어나 그렇게 무거운 침묵은 처음이었다. 며칠 동안 지우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발품을 팔았다. 빵집, 식당, 약국, 농협 창고까지 문을 두드렸지만 사람 안 구해요라는 거절의 말을 셀 수 없이 들었다. 어느 날 오후 한 곡물 창고에 보조 일자리에 지원했을 때 관리소장이 그녀의 출신을 물었다. 그녀가 청솔농원을 언급하자 소장의 입꼬리가 찌그러졌다. 최 회장이 쫓아냈구먼. 제 발로 나온 겁니다. 소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에게 다시 연락하지도 않았다. 그 순간 지우는 문제의 크기를 깨달았다. 최 회장의 이름값, 그는 직접 나설 필요조차 없었다. 그곳에서 쫓겨났다는 꼬리표 하나만으로 사람들은 알아서 그녀를 피했다. 어머니가 쥐어준 돈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여관의 얇은 소미불에 누워 매일 밤 계산기를 두드렸다. 2주 안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했다. 그렇게 며칠째 허탕을 치고 발이 퉁퉁 부은 채 무거운 머리로 외곽 도로를 걸어 돌아오던 오후였다. 마을에서 걸어서 15분쯤 떨어진 외곽 굽은 길에서 그녀는 그 버려진 땅을 처음 보았다. 양옆으로 잡초가 어른 허리까지 자라 있었고 철조망이 쳐진 대문은 열려 있었다. 누군가 환영해서 연 것이 아니라 녹슨 쇠사슬이 끊어져 땅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모양새였다. 안쪽에는 지붕 한쪽이 주저앉고 유리창이 다 깨진 낡은 벽돌집이 있었다. 마당은 잡초밭이었고 늙은 감나무 한 그루에만 감 몇 개가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다. 뒤쪽에는 오래전 닭장으로 쓰였을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다. 지우는 길가에 멈춰 서서 한참 동안 그곳을 응시했다. 무어라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이 일었다. 아름다움도 희망도 아니었다. 적어도 아직은 그것은 하나의 질문 같았다. 하숙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 땅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밤 지우는 김 여사에게 그 땅에 대해 물었다. 동네 사정에 빠삭한 김 여사는 그곳이 4년 전 아내를 잃은 박 영감의 땅이라고 했다. 영감은 도시에 있는 딸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고 그 땅에는 정을 뗐다고 했다. 2번이나 팔려고 내놨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왜 아무도 안 사려고 했나요? 지훈이 물었다. 너무 방치됐으니까. 우물도 말라버렸다고 하고 영감탱이가 부르는 값이 이 동네 사람들이 그따위 버려진 땅에 모험을 걸기엔 턱없이 비싸거든. 지훈은 그 생각에 잠을 설쳤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김 여사에게 박영감의 연락처를 부탁했다. 김 여사는 헛수고라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전화번호를 적어주었다. 통화는 짧았다. 박영감은 말이 없었고 아직 땅을 팔고 있다고 했다. 그가 부른 액수를 들은 지우는 양쪽 모두에게 길게 느껴지는 침묵을 지켰다. 그녀가 가진 전 재산보다 많은 액수였지만 생각했던 것보다는 낮았다. 두 사람은 박영감이 딸을 보러 풍무리에 내려오는 주말에 만나기로 했다. 주말, 마을 중앙 로터리의 다방 앞 플라스틱 테이블에서 만남이 이루어졌다. 박영감은 평생 흙을 만진 두툼한 손과 굽은 어깨를 가진 왜소한 노인이었다. 칠순이 넘은 그의 눈빛에는 슬픔이라기보다는 산전수전을 다 겪어 더 이상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연륜이 담겨 있었다. 지우는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과장된 태도 없이 자신이 어디서 왔고 무엇을 할 줄 알며 그 땅에 무엇을 세우고 싶은지 솔직하게 말했다. 홀로 남겨두고 온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했고 비록 수중에 돈은 부족하지만 흙을 다루는 지식과 죽어라 일할 체력과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박영감은 중간에 한 번도 말을 끊지 않고 들었다. 지훈의 말이 끝나자 그는 손에 든 종이컵에 믹스커피를 한참 내려다보았다. 지금 가진 돈이 얼마요? 그가 물었다. 지훈은 그가 부른 값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액수를 말했다. 영감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광장을 뛰어노는 아이들과 바닥에 떨어진 빵 부스러기를 다투는 비둘기 떼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내 아내는 내가 그 땅에다 뭐라도 그럴싸한 걸 해보길 바라다가 세상을 떠났어. 마침내 영감이 지훈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타이르듯 말했다. 난 끝내 못했지만 그가 지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간단한 계약서 하나 씁시다. 가진 돈 먼저 다 내고 남은 돈은 천천히 상황 봐서 갚아. 대신 그 땅 제대로 살려놓기로 약속하는 거요. 거래합시다. 그 순간 지훈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슬픔도 기쁨도 아니었다. 두 감정이 뒤섞인 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를 묵직한 책임감이었다. 약속할게요. 그녀가 대답했다. 그 주에 지훈은 짐을 싸서 농장으로 거처를 옮겼다. 녹슨 대문을 지나 지붕이 무너져 내린 집을 가까이서 마주한 순간에야 그녀는 자신이 짊어진 도전의 크기를 실감했다. 멀리서 보던 것보다 가까이서 본 현실은 훨씬 참혹했다. 오른쪽 지붕이 푹 꺼져 있었고 두 번째 밤 비가 내리자 빗물이 줄줄 새어 들어와 지훈이 가방을 둔 구석을 흠뻑 적셨다. 그날 새벽 내내 지훈은 마당에서 주워온 깨진 대야를 빗방울 떨어지는 곳에 받쳐두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빗소리를 들으며 밀려오는 절망감을 미친 듯이 억누르면서 다음 날 아침 마당에 지늘기 채 마르기도 전에 지훈은 처음으로 자신의 땅 전체를 샅샅이 걸어보았다. 1000평이 조금 넘는 붉고 찰진 흙. 수년간 아무 통제 없이 자라난 잡초가 빽빽했다. 울타리는 곳곳이 끊어져 있었고 옛날 밭이었을 흔적은 형태조차 알아볼 수 없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물이었다. 우물은 완전히 메말라 있었다. 밧줄에 묶은 양동이를 아래로 던져보았지만 찰박거리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빈 양동이만 허망하게 올라왔다. 물이 없으면 농사도 없다. 농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지훈은 어둡고 깊은 우물 구멍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다. 그러고는 닭장벽에 기대어 있던 녹슨 괭이를 집어들고 마당의 잡초를 베어내기 시작했다.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완벽한 계획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가만히 서서 절망하는 것, 그것만큼은 절대 자신에게 허락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길을 지나던 사람들이 괭이질을 하는 지훈을 보기 시작했다. 농장 옆으로 난 흙길은 통행량이 많진 않아도 인근 농장으로 가는 지름길이라 이웃들의 발길이 간간히 이어졌다. 미숙이 딸 지훈이가 박영감에 버려진 쓰레기 땅을 샀다는 소문은 작은 시골 마을의 생리대로 사람들의 입과 입을 거치며 비웃음과 조롱이 덧붙여진 채 빠르게 퍼져나갔다. 어느 날 낡은 봉고 트럭 한 대가 도로에서 속도를 줄였다. 지훈도 얼굴을 아는 청솔농원의 일꾼 2명이었다. 조수석 창문이 열렸다. 어이, 지훈이, 거기서 무릉도원이라도 개간하냐? 구경꾼들이 듣기를 바라는 다분히 악의적인 웃음소리였다. 운전석의 사내도 낄낄거렸다. 지훈은 괭이질을 멈추지도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다. 봉고차는 다시 출발했고 웃음소리는 길의 구석을 돌아 사라졌다. 그들의 조롱은 그녀에게 상처로 남지 않았다. 적어도 그녀는 그것이 상처가 되게 두지 않았다. 그날 오후 농장 뒤편에 잡초를 베어내던 중 괭이 끝에 평소와 다른 감촉이 전해졌다. 주변보다 색이 훨씬 짙고 축축한 흙이었다. 그녀는 동작을 멈추고 무릎을 꿇은 뒤 흙에 맨손을 얹었다. 차갑고 은근하게 물기를 머금은 흙. 표면은 아니었지만 분명 얕은 곳에 물길이 있었다. 지훈은 나무 막대기를 꽂아 위치를 표시했고 그날 밤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아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일찍 시내로 나간 지훈은 김 여사가 예전에 스치듯 말했던 지하수 파는 노인 황씨 할아버지를 찾아갔다. 평생 지하수 탐사와 굴착을 해온 예순이 훌쩍 넘은 노인이었다. 은퇴했지만 요즘 젊은 업자들은 모르는 흙의 흐름을 읽는 눈을 가진 장인이었다. 지훈은 발견한 흙의 상태, 습도, 지형의 위치를 상세히 설명했다. 팔짱을 낀 채 듣던 황 노인의 표정은 무뚝뚝했다. 살면서 무의미한 헛수고에 돈을 쓰려는 사람들을 질리게 봐온 표정이었다.
그녀의 설명이 끝나자 노인이 위치를 물었다. 지훈이 대답했다. 영감은 잠시 침묵했다. 박 영감 내 땅 말이제. 네, 제가 샀습니다. 노인이 턱을 쓸어내렸다. 나 그 땅 알지. 30년 전에 박 영감 아버지 살아계실 때 거기서 일했었거든. 그 땅 뒤쪽에 맑은 수맥이 하나 흐르긴 혀. 근데 그 양반은 그걸 어떻게 쓰는지 몰랐지. 지우는 농장에 와서 한 번만 살펴봐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노인은 가보긴 하겠지만 섣부른 약속은 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도착한 황 노인은 말없이 농장을 걸어 다녔다. 이따금 멈춰서서 흙을 쥐어보기도 하고 지형의 경사를 살폈다. 지훈이 나무 막대기로 표시해 둔 곳에 이르자 그는 꽤 오랜 시간 그 자리에 멈춰서 있었다. 여기 물 있네. 노인이 무심하게 툭 내뱉었다. 지훈은 순간 눈을 감았다. 파는데 얼마 듭니까? 노인이 부른 액수는 지훈이 가진 돈을 훌쩍 넘겼다. 지금 절반 먼저 드리고 농사 시작해서 수익 나면 나머지 갚겠습니다. 지훈이 직설적으로 제안했다. 황 노인은 지훈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사람의 지갑 사정이 아니라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하는 눈빛이었다. 알았소. 그가 말했다. 대신 물 안 나오면 한 푼도 안 받겠어. 난 시도하는데 돈 안 받아. 결과에만 받지. 잡초가 무성한 마당 한가운데서 아침 해가 떠오르는 가운데 두 사람은 굳은 악수를 나눴다. 황 노인이 장비를 수배하는 일주일 동안 지훈은 홀로 농장 일을 계속했다. 청소하고 적은 돈으로 고칠 수 있는 것들을 고치고 공간을 정비했다. 집은 여전히 위태로웠지만 혼자 지붕 위로 올라가 남은 돈으로 산 방수포와 시멘트로 가장 심한 곳들을 메운 덕분에 적어도 비가 빗발치듯 새진 않았다. 어느 날 오후 옆 땅을 쓰는 이웃 주민이 철조망 너머로 지훈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입을 열었다. 밀짚 모자를 푹 눌러 쓴 50대 남자로 험악한 인상이었다. 이 땅, 우리 땅이랑 경계선 문제 있는 거 알지? 지훈은 하던 일을 멈추고 그를 쳐다보았다. 처음 듣는 얘긴데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답했다. 박 영감님과 정식으로 계약서 썼고 지적도상 경계도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서류가 잘못됐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 남자의 목소리는 단순히 정보를 알려주는 투가 아니었다. 지훈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법적인 절차대로 정확히 해결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때까진 제 땅에서 제가 할 권리가 있는 일을 계속할 겁니다. 남자는 지훈이 기가 죽기를 바라는 듯 잠시 더 서 있다가 이내 뒤돌아 가버렸다. 지훈은 남자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노려보았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또 하나 늘었다. 하지만 뒤뜰에 나무 막대기가 꽂힌 곳을 바라보자 다방에서 박 영감과 거래를 텄을 때 느꼈던 감정이 다시 차올랐다. 두려움과 결의가 뒤섞여 그 어떤 단일한 감정보다 더 큰 동력을 만들어내는 그 감정 말이다. 지훈은 알지 못했지만 그녀가 잡초와 무너진 울타리 그리고 이웃의 텃새와 싸우고 있을 때 그녀의 이름은 예상치 못한 그리고 전혀 호의적이지 않은 누군가의 귀에 흘러들어갔다. 바로 최 회장이었다. 최 회장은 곡물창고 소장에게서 그 소식을 들었다. 지훈이 취업을 거절당했던 바로 그 창고 소장이었다. 두 사람은 매주 금요일마다 다방에서 차를 마시는 오랜 지인이었다. 미숙이 딸내미가 박 영감네 버려진 땅을 샀답디다. 최 회장의 손이 멈칫했다. 천천히 찻잔을 들고 한 모금 마신 뒤 창밖을 응시했다. 무슨 돈으로 샀다나? 그가 마침내 물었다. 글쎄요. 박 영감이 헐값에 대충 넘긴 모양이던데. 최 회장은 조용히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에선 무언가가 불쾌하게 꿈틀거렸다. 걱정은 아니었다. 감히 아래 것이 자신에게 쫓겨난 뒤 납작 엎드리지 않고 건방지게 고개를 쳐들었다는 사실에 대한 괘씸함이었다. 최 회장은 뻔한 결말을 좋아했다. 자신이 명령하면 복종하고 찌그러지는 것. 지훈은 눈앞에서 사라지긴 했으나 그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다. 그 주 주말 최 회장은
은밀하게 지훈의 이웃인 밀짚모자 사내를 불렀다. 긴 대화는 필요 없었다. 최 회장은 어떤 부류의 인간 머릿속에 어떤 씨앗을 심어야 하는지 아주 잘 아는 인물이었다. 청솔 농원에서도 미숙과 지윤에 대한 수군거림은 계속되었다. 지윤의 농장 근처를 지나가는 일꾼들은 일부러 속도를 늦춰 조롱거리를 찾았다. 점심시간이 되면 본체 식당에 모여 앉아 안주거리 삼아 떠들어댔다. 아주 약볕에서 대갈통이 깨지게 괭이질을 하고 있더라니까. 일당발이 노가다꾼처럼. 집구석은 내일 무너져도 안 이상해. 미숙은 주방에서 이 모든 소리를 등 뒤로 들으며 묵묵히 찌개를 끓였다. 대꾸 없이 삼켜냈지만 밤이 되어 뒷방에 혼자 남을 때면 소리가 새어나갈까봐 입을 틀어막고 숨죽여 울었다. 감시의 눈길을 피해 딸에게 전화를 걸 때면 그녀의 목소리에는 항상 쫓기는 듯한 긴장감이 배어 있었다. 지우는 엄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지 않았다. 지붕이 다시 주저앉은 이야기, 텃세 부리는 이웃, 뙤약볕에서 막노동을 하며 뼈마디에 축적되는 극심한 피로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그저 잘 되고 있다고, 속도가 붙고 있다고,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안심시켰다. 미숙은 딸이 숨기는 게 있다는 걸 알았지만 모른 척했다. 그녀 자신도 그 희망에 기대야만 버틸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사이 황 노인이 말수가 적은 젊은 조카와 함께 낡은 장비를 끌고 농장으로 왔다. 꼬박 사흘을 작업했다. 지우는 곁을 떠나지 않고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잔심부름을 하며 어깨너머로 배웠다. 사흘째 되던 날 드릴 끝이 마침내 수맥을 터뜨렸다. 처음에는 흙탕물을 머금은 탁한 물이 천천히 솟아올랐다. 황 노인이 기다리라고 손짓했다. 몇 분이 지나자 물이 맑아지기 시작했다. 투 현저한가는 신념이다. 시 현저 이 극가운이다. 모두가 포기했던 메말은 땅 깊은 곳에서 단단하게 솟구치는 생명수였다. 지우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한참 동안 일어나지 못했다. 울지도 않은 채 붉은 흙바닥에 두 손을 짚고 그 맑은 물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살면서 본 가장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황 노인은 무심하게 호스를 걷어 정리했다. 원래 약속했던 절반의 돈을 특유의 건조한 표정으로 받아든 그는 떠나기 전 툭 던지듯 말했다. 땅이 아주 좋아. 예전에 여기 농사짓던 놈이 뭘 몰랐던 거지. 지윤의 가슴 깊이 그 한마디가 새겨졌다. 물이 해결되자 작업 속도는 폭발적으로 빨라졌다. 우선 혼자 힘으로 개간해둔 구역의 작은 밭을 일구었다. 바질, 로즈마리 같은 허브류와 부추, 상추 등 생육기간이 짧고 시내 식당에서 수요가 높은 채소들을 심었다. 씨앗이 자라는 동안 그녀는 나머지 구역의 잡초를 베며 가용 면적을 매일 넓혀갔다. 어느 오후 또다시 청솔 농원 일꾼들의 트럭이 길가에 멈춰섰다. 이번엔 3명이었다. 그중 한 명이 트럭에서 내려 철조망에 몸을 기대고 한참을 구경하더니 비아냥거렸다. 아이고, 지윤아, 소꿉장난으로 풀조가리 키워서 밥이나 먹겠냐? 그가 낄낄대며 동료들의 웃음을 유도했다. 지윤은 동작을 멈추지도 뒤돌아보지도 않은 채 땅에 코를 박듯 허리를 굽히고 잡초를 뽑았다. 마치 그곳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남자는 지윤의 분노나 반응을 기대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스스로 머쓱해져 헛기침을 하며 트럭으로 돌아갔다. 지윤이 알고 그들이 모르는 한 가지 진리가 있었다. 누군가를 깎아내리려는 자에게 가장 참을 수 없는 굴욕은 상대가 나를 철저히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하지만 모든 일이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일찍 밭에 나간 지윤은 애써 키운 모종들의 일부가 짓바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바람에 쓰러진 모양새가 아니었다. 묵직한 작업화 같은 것에 고의로 짓밟힌 선명한 자국이었다. 그녀는 밭 한가운데 서서 가슴 밑바닥부터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웃 사내의 울타리 쪽을 노려보았다. 철조망은 멀쩡해 보였지만 뒤쪽 구석 누군가 담을 타고 넘어오면서 나무 기둥이 부러진 흔적이 생생했다. 증거는 없었다. 물증 없이 섣불리 따져 물었다간 진흙탕 싸움만 될 뿐이었고 지금
지윤에게는 그런데 쓸 에너지가 없었다. 그날 오후 지윤은 피곤함보다 더 독한 오기로 모종들을 다시 심었다. 그리고 날이 저물기 전 농장 뒷면 경계선을 따라 아주 얇은 철사줄을 팽팽하게 연결해 두었다. 누군가를 다치게 할 목적이 아니라 밤에 또 침입자가 들이닥치면 요란한 깡통 소리가 나도록 설치한 경보기였다. 그 주에는 다행히 아무도 오지 않았다. 하지만 무단 침입보다 더 최악의 사태가 닥쳤다. 월요일 아침 머리털 나고 처음 보는 정장 차림의 남자가 서류 가방을 들고 대문 앞에 나타났다. 전형적인 도시의 기획부동산 직원 같은 딱딱한 태도였다. 인근 도시의 토지 구획 정리 사무소 대리인이라며 지역 부동산 경계 재조정 업무를 위임받았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지윤에게 매매 계약서를 요구했다. 지윤이 서류를 건네자 남자는 수첩에 뭔가를 끄적이더니 철저히 연습된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 매매 계약서의 효력에 대해 이해 제기가 들어왔습니다. 전 주인이 인접 토지와의 오래된 채무 관계를 정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토지를 매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서류를 지윤에게 돌려주었다. 만약 이 사실이 확정되면 본 거래는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지윤은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누가 당신을 고용했습니까? 남자는 지윤이 전혀 모르는 법률사무소 이름을 댔지만 그 사무소가 위치한 도시는 바로 최 회장의 연줄이 닿아 있는 인근 대도시였다. 그 내용, 문서로 공식 발송해 주실 수 있나요? 지윤이 물었다. 공식 문서가 오면 저도 법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식 문서는 사실관계 확인 후 발송될 겁니다. 그럼 지금 당장 당신이 가진 법적 권한은 아무것도 없군요. 지윤이 문을 가리켰다. 가십시오. 지윤은 대문을 닫고 남자의 차가 멀어지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그 자리에 굳은 채 서 있었다. 모종을 밟아 죽인 옹졸한 테러나 길거리의 조롱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어머니가 장판 밑에 숨겨둔 전 재산을 털어 산 땅. 그녀의 발 밑을 지탱하는 유일한 땅을 합법의 탈을 쓰고 송두리째 빼앗으려는 거대한 위협이었다. 해가 기울어 방향이 바뀔 때까지 그녀는 문턱에 주저앉아 꼼짝도 하지 못했다. 이윽고 정신을 차린 지윤은 휴대폰을 꺼내 박영감에게 전화를 걸었다. 자초지종을 들은 영감은 잠시 침묵했다. 내 땅엔 그딴 채무관계나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 노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단 한 번도 없었어. 있지도 않은 유령 사무소 놈들보다 이 땅의 역사는 내가 더 잘 알아.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넌 농사나 신경 써. 확실하신가요? 어르신, 확실하고 말고. 누가 와서 따져 물어도 내 눈 똑바로 뜨고 똑같이 말해줄 테니 걱정 말어. 전화를 끄는 지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 땅은 그녀의 것이 맞았다. 하지만 돈과 권력을 가진 자가 억지를 쓰기 시작하면 아는 것과 증명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전쟁이 된다. 그 주 내내 지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한밤중에 깨어나 풀벌레 소리와 바람 소리를 들으며 내일 아침에도 이 땅이 온전히 내 것일 거라 스스로를 끊임없이 세뇌해야만 했다. 그리고 마침내 밭에서 파릇파릇하고 싱싱한 첫 채소들이 자라났다. 지윤은 첫 수확물들을 시내에서 산 소박한 투명 비닐봉지에 정성껏 포장해 인근 주택가를 돌며 집집마다 문을 두드려 팔았다. 단 2시간 만에 완판이었다. 주머니에 진짜 돈을 찔러 넣고 농장으로 돌아온 오후 지윤은 대문 앞에 서서 사람들이 미친 짓이라며 손가락질하던 자신의 밭을 바라보았다. 정장 입은 남자는 다시 오지 않았고 박영감이 단단히 버티고 있는 한 그 억지 주장으론 다시 오지 못할 터였다. 하지만 최 회장이 어떤 게임을 시작했는지 지윤은 정확히 알았다. 그런 부류의 인간들은 한 번의 실패로 게임을 멈추지 않는다. 최 회장은 상황이 자기 뜻대로 굴러가지 않자 이번엔 박영감에게 직접 손을 뻗쳤다. 물론 직접 나서는 하수는 아니었다. 나중에 발뺌할 수 있도록 대도시의 부동산 브로커를 끈앞을로 보냈다. 제안은 단순했다. 지윤이 박영감에게 준 돈에 딱 2배를 줄 테니 땅을 되팔라는 것이었다. 지윤은
어차피 잔금을 치를 능력도 없고 계약도 불완전하니 괜히 어린애 장난에 어울리다. 돈 떼이지 말고 당장 넘기라는 협박성 회유였다. 토요일 오후 딸집 베란다에 앉아 전화를 받은 박 영감은 잠시 가만히 듣고만 있어 최 회장한테 전해 박 영감이 입을 열었다. 계약은 이미 끝났고 물를 생각 없다고. 그리고 이 늙은이가 정당한 거래랑 개수작 정도는 아직 구분할 줄 안다고 전해라. 끊는다. 하지만 찝찝함을 지울 수 없었던 박 영감은 그날 밤 지윤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다. 지윤은 밖에서 풀벌레 소리가 들리는 마루 끝에 걸터 앉아 묵묵히 들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르신. 지윤이 말했다. 서류는 제게 있고 이 땅은 제 겁니다. 나도 알아. 근데 네가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는지 확실히 알고 있으라고 해주는 말이야. 지윤은 이미 뼛속 깊이 알고 있었다. 평생을 최 회장 밑에서 자라지 않았던가. 그 통화 이후 마을 내의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다. 사소하지만 명백한 압박들이었다. 지윤이 비료와 자재를 사던 농약사 주인이 결제를 차일피일 미루며 핑계를 댔고 5일장에서 씨앗을 대주던 상인도 지윤이 꼭 필요한 품목만 교묘하게 재고가 떨어졌다며 팔지 않았다. 대놓고 청솔 농원의 미숙도 점점 수척해져 갔다. 통화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가 배어 있었다. 최근 들어 최 회장이 아무런 이유나 설명도 없이 미숙의 근무 시간을 대폭 줄였다고 했다. 그 말은 즉 한 달 식구의 목줄인 월급이 반토막 났다는 뜻이었다. 엄마, 조금만 더 버틸 수 있어요? 지윤은 자신부터 믿어야 할 단단한 목소리로 물었다. 거의 다 왔어요. 진짜 고지가 보여요. 미숙은 그러겠노라 답했지만 전화기 너머의 침묵은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바로 그 주에 태식 아저씨가 나타났다. 50대 중후반에 깡마른 체구, 평생을 밭고랑에서 구른 거친 손과 소리 없이 움직이는 특유의 과묵함을 가진 사내였다. 지역의 여러 농장에서 잔뼈가 굵은 일꾼이었지만 최근 몇 달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태였다. 어느 날 아침 낡은 벙거지 모자를 손에 쥔 채 불쑥 농장 대문 앞에 나타난 그는 지윤에게 일거리가 있는지 물었다. 지윤은 그를 잠시 응시했다. 일거리는 차고 넘치는데 당장 드릴 월급이 없어요. 지윤이 애두르지 않고 솔직하게 말했다. 수익이 날 때까지는 숙식만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돈이 벌리기 시작하면 그때 제대로 정산해 드릴게요. 태식 아저씨는 밭을 한 바퀴 둘러보았다. 이미 개간된 땅, 정갈한 허브밭, 새로 뚫은 지하수 관정까지 묵묵히 훑어보았다. 그의 침묵은 꽤 길게 이어졌다. 이 우물, 아가씨 혼자 판 거요? 그가 물었다. 전문가 불렀어요. 저 밭은? 저랑 그분이 같이요. 그는 직감했던 것을 확인한 사람처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땅은 거짓말 아니여. 태식 아저씨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돌본 놈한테는 돌본 티를 내고 버린 놈한테는 버린 티를 내는 법이제. 그가 지윤을 바라보았다. 합시다. 그리고는 철조망에 기대두었던 단출한 보따리를 들고 들어왔다. 태식 아저씨가 합류하자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졌다. 그는 온몸의 감각과 수십 년의 본능으로 농사를 아는 진짜 꾼이었다. 지윤에게 밭의 어느 쪽 흙이 더 기름진지, 농장 안의 부산물들을 모아 어떻게 천연퇴비를 섞는지, 이 붉은 찰흙에서 가장 빨리 돈이 될 작물이 무엇인지 알려주었다. 지윤은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수첩에 적으며 끊임없이 질문했다. 그는 늘 단답형으로 대답했지만 버릴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 어느 날 오후 채소밭에 일항을 만들던 태식이 흙에 손가락을 깊숙이 찔러 넣은 채 눈을 반쯤 감고 가만히 멈춰섰다. 이 땅, 너무 오랫동안 몹쓸 짓을 당했어. 그가 말했다. 하지만 어떻게 생명을 틔우는지는 안 까먹었구먼. 기회만 주면 돼. 지윤은 그 말을 가슴 깊이 간직했다. 그것은 비단 흙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작물을 다변화했다. 허브류에 이어 유기농 쌈채소, 적상추, 케일,
치커리 등 수요가 확실한 작물들을 심었다. 농장 구석, 흙이 깊고 늙은 감나무가 뜨거운 떼약볕을 막아주는 곳에는 태식 아저씨의 조언에 따라 복숭아, 사과, 매실 같은 작은 과수 묘목도 심었다. 과일은 오래 걸려. 태식이 말했다. 하지만 오늘 심는 놈이 내일 따먹는 법이지. 지우는 묵묵히 묘목을 심었다. 그사 이 청솔 농원 일꾼들은 여전히 길을 지나다녔지만 그들의 태도는 미묘하게 변해 있었다. 이제 두 사람이 본격적으로 농장을 개간하고 있었고 도로에서도 확연히 푸르러진 밭에 생명력이 보였다. 그냥 지나치는 사람도 생겼고 가끔 비아냥거려도 예전 같은 확신은 없었다. 눈앞에서 쑥쑥 자라나는 결과물을 보며 억지로 조롱하는 건 꽤나 쪼잔하고 힘 빠지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수요일 오후 지윤이 비닐봉지에 깔끔하게 포장된 채소들을 들고 시내 주택가로 배달을 가던 중 메인 골목에서 일꾼 2명과 마주쳤다. 일과를 마치고 호프집에서 맥주를 한 잔 걸치고 나오는 길인 듯 걸음걸이가 풀려 있었다. 한 놈이 지윤을 보더니 옆 사람을 팔꿈치로 찔렀다. 어이구, 우리 박 회장님 납셨네. 풀린 입술로 낄낄댔다. 지윤은 팔에 채소 보따리를 건 채 걸음을 멈추지도 눈을 피하지도 않았다. 수고하세요. 지윤은 그들 곁을 휙 스쳐 지나가며 무심하게 한마디를 던졌고 하던 길을 계속 갔다. 그날 오후 채소는 완판되었다. 지난주보다 주머니가 더 두둑해졌다. 다음 주에 나갔을 때는 이미 주문이 밀려 있었다. 매주 일정한 양을 빼달라는 집이 3군데나 생겼다. 비록 소규모였지만 분명한 성장이었다. 땅에 고개를 쳐박고 일하느라 지윤이 미처 눈치채지 못한 것이 있었다. 최 회장이나 시골 마을의 질투, 어린 소문과는 전혀 무관한 외부의 누군가가 그녀의 성장에 주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어느 날 오후 흙먼지가 잔뜩 묻은 SUV 한 대가 길가에 몇 분간 멈춰 서서 농장을 유심히 지켜본 적이 있었다. 동네 사람들의 흔한 오지랖과는 다른 날카롭고 계산적인 눈빛을 가진 사내였다. 그는 그날 아무 말 없이 떠났지만 다시 돌아왔다. 화요일 아침 그 남자가 농장 대문 앞에 차를 세우고 내렸다. 40대 중반, 깔끔한 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단정한 인상이었다. 지나가다 호기심에 들른 자의 태도가 아니었다. 준비된 목적이 있는 자의 걸음걸이였다. 밭고랑을 정리하던 지훈이 모터 소리의 뒤를 돌아보곤 바지에 손에 흙을 털며 대문 쪽으로 걸어갔다. 여기 책임자 되십니까? 남자가 물었다. 제가 농장주입니다. 지훈이 답했다. 저는 강 실장이라고 합니다. 수도권 고급 레스토랑과 유기농 전문 마트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유통벤더, vendor, 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새로 파낸 우물, 반듯하게 정리된 밭, 그리고 막 조성된 과수원 털을 천천히 눈으로 훑었다. 지난주에 이 길을 지나다 우연히 봤습니다. 이거 다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시작하신 겁니까? 네, 맨 땅에서 시작했습니다. 강 실장은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는 특유의 침묵을 유지하며 농장을 바라보았다. 한 바퀴 둘러봐도 되겠습니까? 지훈이 대문을 열어주었다. 강 실장은 말없이 밭을 걸으며 쪼그려 앉아 채소잎의 상태를 살피고 바질잎을 비벼 향을 맡아보고 흙의 질감을 손가락으로 튕겨보았다. 뒤쪽에서 태식 아저씨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묵묵히 그를 주시했다. 대문으로 돌아온 강 실장은 주간 수확량, 2달 뒤의 예상, 산출량 등 구체적인 수치를 물었다. 지훈은 한치의 과장이나 반올림 없이 정확한 데이터를 말했다. 강 실장의 눈빛에서 만족감이 스쳤다. 제가 하는 일은. 강 실장이 입을 열었다. 일반 도매시장이나 발품 파는 것보다 단가를 훨씬 높게 쳐주는 바이어들과 능력 있는 소규모 농가를 연결하는 겁니다. 최고급 신선도를 원하는 셰프들, 그리고 고정적인 유기농 납품처를 찾는 매장들이 제 고객이죠.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하지만 저는 일관성이 보장되는 사람하고만 거래합니다. 첫 주에 훌륭한 물건을 납품해 놓고
셋째 주에 잠수 타는 농가들은 널렸으니까요. 무슨 뜻인지 압니다. 지윤이 답했다. 전 약속은 무조건 지킵니다. 강 실장이 지윤을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그럼 금요일에 샘플을 제 사무실로 보내십시오. 제가 방금 눈으로 본 퀄리티 그대로라면 정식 계약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는 군더더기 없이 차를 타고 떠났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멀어지는 차를 보던 지윤. 옆으로 태식 아저씨가 다가왔다. 누구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지윤이 말했다. 하지만 이제부터 알아봐야죠. 며칠 동안 지윤은 김 여사와 하나로마트 사장 등 온갖 인맥을 동원해 강 실장의 평판을 뒷조사했다. 들려오는 이야기는 일관적이었다. 대금 결제 칼 갖고 인근 3개 도시에 탄탄한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는 진성 사업가라는 것. 허풍이 아니었다. 금요일, 지윤은 직접 샘플을 포장해 그의 사무실을 찾았다. 갓 수확한 허브, 쌈 채소, 첫 수확한 파프리카를 상처 하나 없이 정갈하게 담았다. 그리고 농약 한 방울 쓰지 않은 천연 퇴비, 제조법과 맑은 지하 안반수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손글씨로 꾹꾹 눌러 적은 짧은 편지를 동봉했다. 강 실장은 그 자리에서 박스를 뜯어 루꼴라 잎사귀 하나를 생으로 씹어보았다. 잠시 침묵하더니 지윤이 동봉한 손편지를 유심히 읽었다. 이거 본인이 직접 썼습니까? 네. 왜 쓰셨죠? 전 이런 거 요구한 적 없는데. 내 돈 주고 음식을 사는 사람은 자기가 먹는 게 어디서 어떻게 자랐는지 알 권리가 있으니까요. 강 실장은 천천히 종이를 접어 안주머니에 넣었다. 별다른 칭찬은 없었지만 지윤은 그가 자신을 대하는 공기가 달라졌음을 직감했다.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진짜 프로를 대하는 존중의 눈빛이었다. 다음 주부터 시내 레스토랑 2군데에 사장님 물건을 시범 납품하겠습니다. 물량은 작지만 시작이니까요. 그가 못 박듯 말했다. 만약 4주 연속으로 이 품질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그땐 판을 키워봅시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4주. 이 모든 게 단순한 요행이 아니었음을 증명할 사주가 주어졌다. 바로 그 주, 지윤이 모종과 비료를 사러 시내 하나로마트에 들렀을 때였다. 장날도 아닌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다. 물건을 고르고 있던 지윤의 귓가에 복도 저편에서 낮고 굵직한 평생을 들어온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최 회장이었다. 지윤은 피하지 않고 하던 일을 마저 했다. 하지만 최 회장도 지윤을 발견했다. 그는 세상 천지를 자기 앞마당처럼 휘젓고 다니는 그 오만한 걸음걸이로 지윤을 향해 다가왔다. 옆에는 청솔농원의 수행원 2명이 굽실거리며 따르고 있었다. 마트 사장이 진열대를 정리하다 험악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동작을 멈췄다. 네가 그 쓰레기장 같은 풀밭에서 소꿉장난을 하고 있다며? 최 회장이 다짜고짜 빈정거렸다. 사람 좋은 척 웃고 있었지만 음성이 매서웠다. 주택가구 석구석 돌아다니며 풀떼기 구걸이나 하고 말이야. 지윤은 여전히 그를 응시할 뿐 대꾸하지 않았다. 참기가 차서 최 회장은 주변 구경꾼들이 다 들으라는 듯 목소리를 한껏 높였다. 내 집 뒷방에서 기생하며 자란 식모 딸내미가 농사꾼 흉내를 낸다니. 내 어미는 최소한 자기 주제 파악은 할 줄 알았어. 넌 그게 안 됐고 그래서 네 꼴이 지금 어떻게 됐냐? 거렁뱅이처럼 진흙탕에서 괜히나 쥐고 기업놀이나 하고 있지. 그가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건 사업이 아니야, 꼬마야. 갈 데 없는 년의 알량한 똥고집일 뿐이지. 마트 사장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고 장바구니를 든 아주머니 한 명도 눈치를 보며 멈춰서 있었다. 지윤은 회장의 말이 끝날 때까지 꼿꼿이 서서 기다렸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윤의 목소리는 마트 안을 쩌렁쩌렁 울리진 않았지만 칼날처럼 흔들림이 없었다. 이제 제장 보는 거 방해하지 마시고 비켜주시죠. 최 회장의 미간이 흉하게 일그러졌다. 그가 예상한 반응이 아니었다. 너 지금 나 무시하냐? 예의를 갖춰드리는 겁니다. 지윤이 답했다. 무시하는 것과는 다르죠. 그녀는 등을 돌려 다시 진열대로 향했다. 속으로는 피가 거꾸로 솟았지만
손끝 하나 떨지 않도록 안간힘을 쓰며 스스로를 통제했다. 최 회장은 분노로 씩씩거리며 몇 초간 서 있다가 수행원들에게 신경질적으로 욕설을 뱉고는 밖으로 나가버렸다. 마트 안의 정막은 한참 동안 이어졌다. 마트 사장은 슬그머니 진열대 정리를 재개했고 아주머니도 서둘러 자리를 떴다. 하지만 그곳에는 지윤이 눈치채지 못한 또 한 사람이 있었다. 진열대 맨 끝 구석에 팔짱을 끼고 서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사내. 바로 강 실장이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아는 척하지 않았다. 지윤이 계산을 마치고 나갈 때 묵묵히 목례만 건넬 뿐이었다. 하지만 그 짧은 눈인사 속에는 수백 마디의 찬사보다 더 깊은 경의가 담겨 있었다. 그날 오후 농장으로 돌아온 지윤의 머릿속에는 마트에서의 일이 계속 맴돌았다. 최 회장의 모욕 때문이 아니었다. 그런 치졸한 짓거리는 이미 예상한 바였다. 그보다는 농원과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진짜 세상의 증인들이 그 복도에서 누가 진짜 강자이고 약자인지를 똑똑히 목격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대문에 서서 초록빛으로 넘실대는 밭과 힘차게 펌프질하는 우물. 비록 투박하지만 튼튼하게 보수한 집을 바라보는 순간 지윤은 이제껏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것은 결의를 넘어선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었다. 지윤은 미처 알지 못했다. 강 실장이 그 복도에서 지켜보며 어떤 중대한 결정을 내렸는지, 그리고 그 결정이 앞으로의 판도를 어떻게 뒤집어 놓을지 말이다. 이틀 뒤 강 실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통화는 길지 않았다.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거래 규모를 앞당겨 키우고 싶습니다. 그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레스토랑 두 곳 납품은 기본이고 제가 관리하는 이 지역 프리미엄 유기농 마트 4개 지점의 고정 납품처로 사장님 농장을 올리고 싶습니다. 유통과 물류는 제가 책임집니다. 사장님은 퀄리티와 생산에만 집중하십시오. 지금 납품하는 것보다 물량이 몇 배는 뛸 겁니다. 감당하시겠습니까? 감당하겠습니다. 지윤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전화를 끄는 지윤은 허공을 바라보며 휴대폰을 꽉 쥐었다. 뒷뜰에서 퇴비를 섞고 있던 태식 아저씨를 불러 방금 일어난 일을 말했다. 태식은 평소와 다름없는 무뚝뚝한 표정으로 묵묵히 듣더니 천천히 낡은 모자를 고쳤었다. 그람은 이제 뼈 빠지게 일할 일만 남았구먼. 그가 툭 던졌다. 그 다음 몇 주는 지윤이 농장에 발을 들인 이후 가장 숨막히게 바쁜 시간이었다. 밭을 2배로 늘리고 수확과 포장 시스템을 규격화했으며 하루도 생산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파종 스케줄을 촘촘히 짰다. 태식 아저씨는 복잡한 엑셀표 따위는 필요 없었다. 그의 수십 년 된 감각이 가장 정확한 파종 달력이었다. 그리고 어느 월요일 강 실장으로부터 첫 대금이 입금되었다. 지윤이 그동안 동네를 발이 부르트도록 돌며 팔았던 돈을 모두 합친 것보다 훨씬 거액이었다. 휴대폰 화면에 찍힌 숫자를 멍하니 바라보던 지윤은 마당의 늙은 감나무 아래 평상에 털썩 주저앉았다. 청솔 농원의 철문을 쫓겨나듯 나선 이후 처음으로 두 발바닥 아래 든든하고 단단한 땅이 느껴졌다. 비유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였다. 그녀가 맨손으로 잡초를 뽑고 살려낸 붉고 찰진 이 흙이 이제 그녀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었다. 그날 늦은 오후 지윤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미숙이 전화를 받자마자 지윤이 입을 뗐다. 이제 때가 왔어요. 전화기 너머로 짧은 정적이 흘렀다. 무슨 때 말이냐? 우리 딸. 거기서 나오실 때요. 이번엔 아주 길고 먹먹한 침묵이 이어졌다. 그리고 이내 억눌러 왔던 미숙의 흐느낌이 새어나왔다. 평생을 숨죽여 살아온 자만이 내뱉을 수 있는 깊고 조용한 눈물이었다. 두 사람은 이번 주말에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다. 청솔 농원에서 미숙이 그만두겠다고 통보했을 때 최 회장은 곧바로 대꾸하지 않았다. 불의의 일격을 당한 사람, 특유의 찌푸린 얼굴로 그녀를 노려보았다. 내 딸년이 꼬드기더냐. 그가 쏘아붙였다. 아니요. 제 스스로 내린 결정입니다. 회장님. 미숙은 자신조차 놀랄 만큼 차분하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회장은
코웃음을 치며 돌아서 가버렸다. 미숙은 마지막 남은 며칠 동안에도 22년간 해왔던 그대로 완벽하게 일했다. 안가품하듯 대충 일하고 도망치는 건 그녀의 방식이 아니었다. 본체, 주방에 찌든 때를 벗겨내고 식재료 선반을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정리했다. 최 회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그녀 자신의 자존심이자 품격이었기 때문이다. 마지막 날 밤, 지윤이 태어났던 그 좁고 습한 뒷방에 누워 미숙은 어둠 속의 낮은 천장을 한참 동안 응시했다. 일찍 떠나버린 남편, 이 작은 방에서 숨죽여 자라야 했던 딸, 딸에게 삼시세끼를 먹이고 비바람 피할 지붕을 주기 위해 수없이 삼켰던 굴욕의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 끔찍한 인고의 침묵이 끝났음을 깨달았다. 토요일, 지훈이 태식 아저씨에게 빌린 낡은 트럭을 몰고 청솔 농원 뒷문 공터에 멈춰 섰다. 주변에는 일꾼들이 서성이고 있었다. 과거 지훈을 조롱하고 식당에서 험담하며 그들 모녀가 완전히 몰락할 거라고 낄낄대던 바로 그 인간들이었다. 미숙은 짐가방 2개와 종이 상자 하나를 들고 밖으로 나왔다. 고개를 꼿꼿이 세운 채였다. 도망치듯 서두르지도 시선을 피하지도 않았다.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평소처럼 담담히 목례를 하며 딸의 트럭을 향해 걸어갔다. 일꾼들은 약속이나 한 듯 쥐죽은 듯 침묵했다. 그들은 멍하니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볼 뿐 감히 입을 떼지 못했다. 지우는 트럭에서 내려 모두가 보는 흙바닥 한가운데서 어머니를 으스러져라 끌어안았다. 짧은 포옹이 아니었다. 수개월 동안의 짧은 통화와 억눌렀던 두려움, 감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수많은 고통을 보상받는 길고 뜨거운 포옹이었다. 두 사람이 최악의 터널을 마침내 빠져나왔음을 확인하는 의식이었다. 서로를 떨어뜨렸을 때 두 모녀의 두 눈은 붉게 젖어 있었지만 미소를 짓고 있었다. 지윤이 짐을 짐칸에 싣고 두 사람은 농원을 빠져나왔다. 조수석에 앉은 미숙은 사이드미러를 통해 점점 멀어지는 청솔 농원의 거대한 대문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녀가 딸을 돌아보았다. 농장은 좀 어떠니? 아주 예뻐요. 엄마, 직접 보시면 알 거예요. 해질녘, 주홍빛 석양이 밭고랑 위로 길게 그림자를 드리울 무렵 트럭이 농장에 도착했다.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린 미숙은 대문 앞에 멈춰 서서 꼼짝도 하지 못했다. 푸른 물결처럼 줄지어 선 싱싱한 채소밭, 새 펌프가 힘차게 돌아가는 우물, 여전히 투박하지만 멀쩡한 지붕과 깨끗한 유리창을 단 벽돌집, 집 앞벽을 따라 옹기종기 심어진 허브들, 그리고 뒷마당에 주렁주렁 열매를 맺은 감나무까지. 태식 아저씨가 낡은 모자를 손에 쥔 채 평소처럼 말없이 집채 옆에 서 있다가 미숙을 향해 가볍게 묵례를 했다. 미숙은 차마 입을 떼지 못했다. 버릇처럼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하지만 이번엔 눈물을 참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딸이 맨손으로 피투성이가 되어가며 이 모에서 일구어낸 기적을 보며 그녀는 그 자리에 선 채로 펑펑 울음을 터뜨렸다. 그간의 뼈골 빠지는 피로 낡은 가방을 든 딸을 사지로 내몰았을 때 느꼈던 참담한 공포가 한꺼번에 씻겨 내려가는 위로의 눈물. 세상에서 가장 묵직하고 행복한 안도감이었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다가가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한참 뒤 눈물을 소매로 훔친 미숙이 여전히 물기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이걸 전부 네가 다 한 거냐? 우리가 다 같이 했죠. 지훈이 태식 아저씨를 보며 웃었다. 미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팔을 걷어붙였다. 할 일이 산더미였고 그녀는 일거리를 눈앞에 두고 가만히 있을 성격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후 몇 주 동안 청솔 농원은 최 회장이 수십 년간 뿌린 업보의 씨앗을 혹독하게 수확하기 시작했다. 미숙이 떠난 뒤 본체와 주방의 생태계는 완전히 붕괴되었다. 새로 고용한 가사도우미들은 농원의 복잡한 생리를 몰랐고 미숙이 22년간 피땀으로 쌓아 올린 보이지 않는 시스템을 흉내내지 못했다. 사소한 것들부터 어긋나기 시작하더니 내부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분위기가 걷잡을 수 없이 살벌해지자 일꾼들도
하나둘씩 짐을 싸기 시작했다. 한꺼번에 나간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숨 막히는 갑질을 견딜 명분이 사라진 사람들은 미련 없이 떠났다. 최 회장의 곁에는 결국 능력 없고 충성심 없는 적은 수의 무리만 남게 되었다. 반면 풍무리 시내에서는 지훈의 샘물농원, 우물이 터진 것을 기념해 지은 이름이었다. 에 대한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뉘앙스로 퍼지고 있었다. 더 이상 비웃음이나 조롱거리가 아니었다. 강 실장의 추천을 받은 다른 유통밴더 2곳이 추가로 계약을 타진해왔다. 과거 창문 너머로 지훈을 비웃던 청솔 일꾼들은 이제 농장 앞을 지날 때 트럭 속도를 늦추지 못했다. 시내에서 지훈과 마주치면 슬그머니 시선을 피하기 일쑤였다. 지훈은 굳이 그들을 향해 승리의 잔소리를 늘어놓을 필요가 없었다. 그녀가 이룩한 압도적인 현실이 모든 것을 대변하고 있었으니까. 어느 일요일 늦은 오후, 지훈과 미숙은 태식 아저씨가 버려진 폐목재들을 모아 짜준 마당 평상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소박하지만 무척 튼튼한 평상이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밭에 물을 준 직후 피어오르는 달큼한 흙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따뜻한 믹스커피 한 잔을 쥔 미숙이 지평선을 한참 바라보다 불쑥 물었다. 처음부터 이렇게 잘 될 줄 알았니? 지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아니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란 것만큼은 확실히 알았어요. 미숙은 딸을 바라보며 온몸으로 미소 지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는 어머니들만이 지을 수 있는 그 충만한 미소였다. 최 회장은 여전히 대저택에 살고 있었고 겉으로 보기엔 여전히 지역의 권력자였다. 하지만 속에서부터 골마 터져 들어가는 그의 제국은 껍데기만 남은 성벽과 같았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시간이라는 심판관이 개입해 굳이 지훈이 복수의 칼을 갈지 않아도 알아서 그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자신이 뿌린 악독한 씨앗의 열매를 그 스스로 씹어 삼키고 있을 뿐이었다. 어머니와 나란히 앉아 자신들의 땀이 밴 땅을 바라보며 지훈은 최 회장 따위는 단 1초도 떠올리지 않았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그런 하찮은 인간이 차지할 공간이 없었다. 그 빈자리를 가득 채운 것은 훨씬 더 단순하고 견고하며 그 어떤 악의로도 빼앗을 수 없는 숭고한 감정이었다. 그것은 바로 소속감이었다. 자신의 두 발로 딛고 선 이 땅이 온전히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누구의 적선이 아닌 자신의 두 손으로 정당하게 쟁취해냈다는 눈부신 승리감이었다.